녹색평론 172호 코로나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나희덕.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2011년에 개봉된 컨테이저는 요즘의 재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서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영화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영화 포스터에 박힌 경고의 문장이다. 접촉을 통해 무섭게 퍼져가는 바이러스. 세계 곳곳에서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리다 쓰러지는 사람들. 도시의 봉쇄와 사회적 격리.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퍼지는 소문과 가짜 뉴스. 재난 상황을 이용해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려는 사람들. 전염병 역학조사와 백신 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적 신경전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예언처럼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 나에겐 스펙터클하게 진행되는 재난의 장면들보다 얼핏 평화로워 보이는 마지막 대목이 더 섬뜩하게 남아있다. 한밤중에 트랙터가 나무를 쓰러뜨리자 놀란 박쥐들은 농가의 돼지 축사로 날아간다. 박쥐 입에서 떨어진 바나나 조각을 새끼 돼지가 먹고 그 돼지를 호텔 주방장이 사 들고 가서 요리를 한다. 요리를 맛있게 먹은 해외 출장자가 주방장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악수를 하고 그 접촉이 세계적 전염병이 시작된 순간이라는 걸 영화는 역순으로 보여준다. 영화를 본 뒤에도 한동안 트랙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야생의 공간을 계속 침범하는 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주로 인간의 입에서 나온 비말이나 손을 통해 전염된다는 코로나19의 슬로건도 마찬가지다. 악수나 포옹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이나 버스 손잡이, 지폐나 신용카드 등도 바이러스를 실어 나르는 매개가 될 수 있다. 되도록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대학들도 개강을 늦추고 대면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대처하고 있다. 컴퓨터를 다루는데 서툴고 장비도 변변치 않지만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 올리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접촉이 아니라 접속을 통해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학기 초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서던 게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고통이나 진료와 방역을 맡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이런 불편 정도야 감수해야지 싶다. 영국의 생물학자 피터 매더워는 바이러스를 한 개의 단백질로 둘러싸인 나쁜 소식이라고 표현했다. 숙주세포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고 복제하면서 숙주의 몸을 손상시키는 이 유전 물질은 전염 속도나 돌연변이가 빠르고 별 증상 없이도 전염을 일으키기에 더욱 위협적이다. 세포 실험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3일 동안 최대 1만 배까지 증식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놀라운 전염력으로 사람의 신체에 나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 정서에도 악영향을 일으키는 듯하다. 언제부턴가 곁에 있는 사람을 잠재적 확진자 또는 바이러스 전파자로 여기게 되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면 다들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타인에 대한 기피나 혐오는 습관처럼 남아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접속이 접촉을 대체해버린 세상,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강의를 듣고 소식을 나누며 사는 삶은 덜 위험할지는 몰라도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얼굴을 마주보고 손을 마음껏 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만 간절히 기다린다. 누구도 돌보지 마라.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길 가로등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다. 걸음을 늦추고 유심히 지켜보니 할머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쏟아놓고 그 속에서 쓸만한 것들을 추려내고 계셨다.
처음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쓰레기 봉지를 뒤지시는 것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할머니의 옆에는 쓰레기가 가득 담긴 비닐봉지 몇 개가 나란히 쌓여 있었다. 할머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할머니는 평소에 폐지나 재활용 물건을 수거해 생계를 꾸려가는 듯했다. 예전에 골목 오르막길에서 폐지 가득한 리어카를 밀어 올리지 못해 쩔쩔매고 계셔서 잠시 밀어드린 적이 있다. 그분의 낡은 집 근처에는 늘 재활용품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이따금 장애가 있는 아들이 정리 작업을 도왔다. 그런데 저녁에 할머니와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쓰레기 봉지를 헤쳐 먹이를 구하는 고양이처럼 길에 쪼그려 앉아 계신 모습에 마음이 털컥했다. 저렇게 생활 쓰레기를 맨손으로 만지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는데 그분께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생존의 위험일 수도 있다. 최근 아파트 게시판에서 폐지 수거에 대한 안내문을 보았던 게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이 폐지 수입을 거부함에 따라 폐지 가격이 급락하고 관련 업체가 수거와 구입을 중단했다는 내용이었다. 폐지를 수거해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할머니도 당장 살 길이 막막할 것 같다. 어떤 기사를 보니 일하는 노인이 시간당 7,700원을 버는 반면 폐지 수집 노인은 2,200원을 번다고 한다. 손수레 가득 폐지를 모아도 폐지 100kg당 손에 쥐는 건 5,000원밖에 안 된다. 최근엔 문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다 보니 폐지 수거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폐지를 사들이는 업체가 폐업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다. 사회적 재난의 여파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데 이런 극단적 상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나니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해 늦은 저녁을 차리는 동안 자꾸 그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신선한 식재료로 편하게 밥을 지어 먹는 것조차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지갑에 있는 현금을 다 털어야 10만원 남짓이었다. 그걸 우선 편지 봉투에 넣고 맛있는 밥 한 끼 드세요라고 적어서 그 집 우편함에 넣어두고 돌아왔다. 불과 며칠도 버틸 수 없는 돈이지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누구도 돌보지 마라. 신자유주의의 이 명령을 거스르는 힘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방심하다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한 미국과 유럽에서 하루하루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계 소수자에 대한 인종주의자들의 폭언이나 폭행, 차별 등도 늘어나고 있다. 박노작 교수는 코로나가 무너뜨린 신화들이라는 칼럼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선진국 신화, 미국 신화, 시장의 신화를 무너뜨렸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이 신화들이 실은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 것인지를 그는 설득력 있게 설명해낸다. 특히 미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하루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누적 사망자도 2만 명을 훌쩍 넘겼다.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의 실업 대란 역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가 평소의 2배로 늘었고 최근 3주 만에 1680만 명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고 한다. 또한 의료 설비 부족이나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늘어가는 실업자 수와 코로나19 전염자 수를 살펴보면 양자 사이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들의 다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이 청소부, 상점 직원, 버스기사, 배달원, 간병인 등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으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마스크도 없이 사회의 모세혈관처럼 일하다 병에 걸리고 매장이나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직장을 잃고 의료보험도 없이 죽어간다. 우편번호가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주 보건장관의 말처럼 지역별로 나타난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 분포의 차이는 미국의 불평등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보여준다. 가난한 흑인 거주 지역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돈이 없어 전염병에 걸렸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가 검사를 받을 것이고 그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자신이 확진자인지 알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세간에 떠돈다. 그렇게 희생된 이들은 죽어서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 장례 인력이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냉동 트럭이나 심지어 예배당을 임시 냉장고로 개조해 시체들을 보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뉴욕시 근교의 외딴 섬에 시신들을 집단 매장하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렇게 21세기 항복판에서 전염병을 통한 인종 청소와 계급 청소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얀 비닐에 쌓인 채 냉동실 선반에 쌓인 시신들을 보며 장례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시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머니입니다. 시체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마저 불가능해진 상황에 대한 탄원이자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백인 중심주의야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는 지배계층에 대한 항변처럼 들린다. 더 이상 그 얼굴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쩔 수 없이 중단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 갑자기 노무를 모시고 살아야 할 집을 구하러 다녀야 할 형편이 되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사는 건 꿈도 못 꾸고 변두리 산자락의 조용하고 깨끗한 빌라가 그나마 우리가 살 터전으로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그 역시 몇 억이 넘는 대출을 감당해야 하는 노릇이라 최대한 집값이 내리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중개사인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이런 식의 값이 잘 오르지도 잘 팔리지도 않는 빌라를 덜컥 사는 건 너밖에 없을 거야 라는 답이 돌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파탄나면 우리나라에도 곧 여파가 미칠 것이고 한두 달만 기다리면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빛을 덜 지는 것이라는 것이다. 적절한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어 집 보러 다니는 일을 얼마간 중단하기로 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 경기가 침체되고 이자율이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왠지 불편했지만 돈 없는 서민이 집을 장만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 또한 들었다. 집을 보러 다니는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경제관념이 부족하고 상식의 세계에 어두운지를 절감하곤 했다. 내가 제시한 금액으로 조정이 되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서둘러 계약하러 가는 나에게 친구는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일 뿐이라는 걸 주지시켰다. 현명한 조언자가 생긴 덕분에 나는 계약을 부추기는 중개사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사태를 감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전화가 와도 제법 건조한 목소리로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도 되었다. 유능해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대책 없이 일을 벌이지 않게 되었다고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돋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심리적 이물감에 순간 놀라서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조금 전에 내가 한 말은 과연 내가 한 것일까? 예전이라면 그렇게 무심한 표정과 단호한 태도로 말하지 못했을 텐데. 누군가 내 속에서 대신 말하는 것 같았다. 과연 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세상이 더 나빠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일까?
반문하는 나에게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더 이상 그 얼굴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하는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자본주의였다. 이제와는 다른 세상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말한다.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지 않고도 살 수 있었구나. 약속이나 모임 없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도 있었구나. 옷이나 신발 따위를 사지 않고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구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차를 타지 않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었구나. 처음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사람들은 독서, 산책, 요리, 봉제, 수공예, 악기 연주 등을 하며 일상의 새로운 리듬을 발견해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변화는 자연에도 찾아왔다.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인도 펀자브에서는 160km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한다. 3개월 남짓 교통량이 줄어든 것만으로 30년 만에 짙은 스모그가 걷히고 대기가 맑아졌기 때문이다. 멀리 빛나는 신비한 산맥을 바라보며 사는 삶과 스모그에 갇혀 전망 없이 사는 삶은 전혀 다를 것이다. 나도 산책을 자주 하는데 미세먼지가 거친 하늘 저편으로 북한산이 보이고 봄꽃들이 환하게 피어나는 풍경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 덕분에 자연과의 거리가 한결 가까워지고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수많은 목숨을 빼앗아가고 막대한 불평과 불안을 안겨주었지만 한편으로 이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생태계 위기에 대한 수많은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절대 멈추지 않았던 개발과 소비가 현저하게 줄었고 최소화된 삶의 규모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에 따라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퀴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 이 바퀴가 멈추거나 느려져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었던 이 거대한 바퀴를 멈추고 다른 작은 바퀴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를 개인적 일상뿐 아니라 문명사적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홍기빈,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냐 중에서 후자가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두 기둥과 내 지붕은 모두 작동을 멈추게 됐다고 진단하는데 여기서 두 기둥이란 생태적 질서와 지정학적 질서를, 내 지붕이란 지구화한 산업, 도시와 금융화, 건어번스를 말한다. 이 낡은 시스템이 근본적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서식지의 팽창을 멈추고 통제해야 한다. 다가오는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바와 같다. 이제 돈 되는 건 무조건 내다 팔고 부수는 신자본주의 시절의 형태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그는 단호하게 말한다.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에서 김종철 선생은 비정상적인 근대 문명을 뒷받침해왔던 성장 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비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사태가 결코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성장 시대의 종언이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인류 사회가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희망의 신호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질서란 무엇이고 누가 만들 수 있는 과제이고 소수 정치가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몫이 아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평등하게 관계 맺으며 끊임없는 토론과 실험을 통해 그려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된 민주주의의 토양과 역량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혼탁한 선거판을 보면 이 땅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란 얼마나 유언한 일인가 싶다가도 사회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평범한 이들의 평범한 지혜와 공동체적 연대가 힘을 발휘하는 모습에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다. 그런 민주적 공동체를 일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재생산되는 욕망과 부단히 싸우는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가 주입하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용기가 늘 필요하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누구도 돌보지 마라.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그 얼굴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안에서 들려오던 이 목소리들은 코로나19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바이러스의 창걸로 허둥거리는 낡은 체제의 비명인지도 모른다. 녹색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녹색평론을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후원 회원이 됨으로써 이러한 메시지가 널리 보급되도록 협력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